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조직의 변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변수다 그러면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변수를 체계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조직의 변수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변수하고요, 기본 변수, 기본적 변수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어요. 상황 변수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 변수다 라고 했을 때는 복잡성, 공식성, 그 다음에 직권성이 있었죠. 공식성, 직권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자, 그리고 상황 변수다 라고 했을 때는 조직의 규모, 그리고 이제 환경, 기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였어요. 자, 이 안에서 봤을 때 여기요, 일단은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의 기본 변수만 놓고 봤을 때 요 안에서 요게 일단은요,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가 좀 나눠지잖아요, 그죠? 네, 기계적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계적 구조는 결국에는 뭘 의미해요? 기계적 구조는 얘는 관료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관료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관료제적인 틀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이 관료제 하에서는 무조건 높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높은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봐야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비교를 해보자면 얘를 짜자자자자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유기적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유기적 구조다라고 하면 타일 관료제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얘가 이제 낮은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높은 복공집과 낮은 복공집, 이렇게 해서 각각 틀을 이제 갖춰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직 규모다라고 했을 때, 조직 규모가요, 이제 작은 규모하고 큰 규모, 그래서 이제 소규모하고 대규모 이렇게 나눠볼까요? 소규모, 대규모, 이거에 따라서 각각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다 그랬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로 나눠봐야 돼요. 정태적 환경과 동태적 환경 이렇게 나눠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학자를 또 꼬집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있었냐면 톰슨이라는 학자고요, 그 다음에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페로우 이렇게 될 텐데, 톰슨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기술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었어요. 하나는 길게 연결된 기술이랬 거고요, 길게 연결된 기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개 기술이 있어요. 중개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집약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약형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고, 이제 페로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2x2 모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요, 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여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또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냐 어렵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눠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 봤었다. 예, 그래가지고 얘는 표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과제 다양성이 낮으냐 높으냐, 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분석 가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분석의 가능성이 낮으냐 높으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네 가지 유형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게 각각 요쪽이 이제 장인 기술,
요 밑에가 일상기술, 여기가 비일상기술, 여기가 공학기술 이렇게 됐어요. 와, 복잡합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요 이제 변수들의 틀을 갖춰 놓으셔야 돼요. 각각의 조합들마다 저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기본 변수 값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연계해서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기계적 구조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요. 환경이 정태적일 때예요. 정태적일 때 저게 기계적 구조화하고 딱 이제 어울리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로우의 경우로 가보면은 분석 가능성이 좀 이제 높을 때, 그때 이제 기계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 분석 가능성이 높음 있잖아요. 이쪽. 네, 이쪽일 때 이제 기계적인 구조와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유기적 구조는 어디서 나타나냐? 환경이 동태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의 분석 가능성이 낮을 때, 그럴 때는 유기적이다. 이렇게 또 매칭을 시켜놓고 가시면 돼요. 요 틀 안에서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식성이 낮아지면은 재량권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공식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이지 않다, 비공식적이다라고 하면 그 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량권이 늘어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식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재량권은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반대로 공식성이 낮아진다면 그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재량권이 또 커진다라고 오히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제 틀린 얘기로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직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직권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권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집중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위기의 순간에선 이게 빛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걸 대통령제의 어떤 장점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제에서는 말이죠, 항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게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생겨요. 네,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봐두시고, 오히려 의원내각제 국가 이런 데에서는 이 공식성, 직권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게 일단 민주적이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구조의 복잡성도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저건 어때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 구조의 복잡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랑 이제 매칭된 거예요. 조직의 규모가 소규모일 때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한번 채워볼까요? 조직의 규모가 소규모예요. 그럼 복잡성이 낮죠. 공식성도 상대적으로 낮아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직권성은 올라갈 수 있어요. 직권성은. 조직이 작으니까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대규모가 되면 반대로 갑니다.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계층제화도 커지고, 그 다음에 분업화도 커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고, 공식성은 어떻게 돼요? 공식성은 또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야 저 대규모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도 올라가는 것인데, 직권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요, 이 큰 조직에 인원들을요 다 컨트롤 해가지고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직의 규모가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서 각각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나눠지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저건 어떨까요?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분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분화가 돼 있다는 게 복잡성이 크다는 거예요. 복잡성이 크면은 갈등도 그만큼 더 커질 수가 있고 서로의 경계도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정의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 틀린 것은 이제 1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라고 했어요. 조직의 규모가 크면 공식성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그죠?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라고 했는데 조직의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복잡성도 생기고 서로 계층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늘어난다고요? 네, 여기 분업화도 더 많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더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응집력은 좀 약화될 수가 있겠죠. 조직의 규모가 좀 작을 때 단단하게 붙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2번도 좀 그렇고, 3번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은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직권성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직권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분권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쪼개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총수가요, 자기네 계열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겠다. 됩니까 이게? 그 큰 조직에서?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됩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착각하죠. 뭐가 잘못되면 이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대통령 뭐 잘못했다, 대통령 뭐 뽑아줬더니 배신했다 이러겠지만, 아니 대통령이 사소한 일까지 다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큰 줄기를 잡아주는 것이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소한 일까지 다 관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아무래도 이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한을 나눠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쪼개서 업무를 담당해야지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찾아가시고요. 조직의 규모가 크면 복잡성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답은 3번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톰슨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 의존성과 조정의 형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집약형 기술이 나왔습니다. 집약형 기술이다 그랬을 때는 여러 기술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집약형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요, 이 집약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기술 분야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잘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하고 지금 있죠, 연속적 상호 의존성, 집합적 상호 의존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일단은 집약형 기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일단은 교호적인 상호 간의 어떤 그 교류와 조정 과정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에서는 연속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연속적 상호 의존성 그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얘가 이제 길게 연결된 기술이 있잖아요. 이제 연속형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이 형태랑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공학형 기술이 나와 있는데 연속적 상호 의존성 그리고 사전 계획 예정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톰슨의 기술 분류에 공학형 기술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가, 그죠? 그런 점으로도 좀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연속형 기술 또 3번에 나와 있는데 교우적 상호 의존성, 그래서 얘도 틀렸겠죠? 여기가 이제 연속적 상호 의존성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개형 기술이 집합적 상호 의존성과 규칙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집합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중개자가 있고요, 양쪽으로요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표준화된 무언가 기준이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 해도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것이고 중간에 이 공인 중개사가 끼잖아요. 그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인데, 중개 기술인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각자가 이제 집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지만 그런데 또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합적 상호 우전성을 갖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요 기준이 없으면은 이거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과 표준화 요 속에서 집합적 상호 의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가면은요 표준 그 계약서 같은 형태가 있고요. 그걸 또 이제 국가가 거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표준화된 계약을 체결해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개사 수수료율 같은 것도 범위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다. 알겠죠? 은행 같은 데서도 이게 이제 중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은행 같은 데가 그걸 이제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도 나름의 이제 표준적인 약관 같은 것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약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민법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걸 부합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약관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약관에 따라서 일단은 그 상품의 약관도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당신도 동의하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끼리 만나서 알아서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준 약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계약하게 하고, 대신에 뭐 특별한 요구가 있다, 근데 그게 서로 또 어그리가 된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특약 이런 형태로 따로 거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도요, 특약사항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 해가지고 독특한 어떤 요구들은 특약사항을 묻고, 보험 계약에서 특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로 부합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관이 있고 그 약관, 그 상품의 약관에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가입하되 나는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고 저건 낮췄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장되는 내용에서. 그럴 때 이제 그걸 특약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선택하세요. 이 특약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규칙과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페로예요. 페로의 기술 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대요. 모두 높으면 공학기술 아닙니까? 이거 답 되게 쉽게 3번으로 체크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공학기술이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까요, 좀 기계적 구조에 좀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기계적 이런 말을 쓰거든요. 대체로 기계적. 얘는 완전 기계적. 일상기술은 완전 기계적인데 얘는 이 과제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기계적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그리고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루틴 기술이라고 했어요. 정형화된 기술. 이 중에서 어떤 게 정형화된 기술인 것 같아요? 명칭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찰떡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 중에서 영어가 좀 더 쉬울 수 있어. 루틴화 됐다 그랬잖아요. 루틴화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틴화 됐다. 그러면 그게 일상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인, 일상적인, 반복적인, 루틴화되어 있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루틴이잖아요. 루틴. 생활의 루틴. 그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성 및 직관성이 높은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이게 완전 기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기계적이면 어떻게 돼요? 높은 복공집 그랬잖아요. 그죠? 높은 복공집 해가지고요, 공식성, 직관성이 모두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죠. 비정형화됐다 그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비일상 기술인데요. 저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분석도 잘 안 되고, 그런데다가 뭐 또 과제 다양성은 높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비정형화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겨놔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돼요. 여기는 있잖아요, 우리 X 이론적 인간들을 둬서는 안 됩니다. X이론적 인간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종족들 아닙니까? Y 인간형들은 어떤 종족이에요? 반대로
Y 인간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가 뭔가를 개척하려고 하는 족속들이잖아 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비정형화된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는 Y형 인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일상 기술에다가는요 Y형들을 갖다 놓으면 못 견뎌 할 겁니다. 예, 자기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새로운 걸 개척하고 뭔가 내가 발전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맨날 반복적인 일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했던 거예요.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 월급 많이 주면 갈 거냐 여러분들은. 그게 자기랑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정형화된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기술이고 이쪽으로 통순으로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인데 그 안에서 일단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세분화되어 있는 분업화되어 있는 그 기술을 그것만 잘 익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자리지만은 거기에 또 내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좀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화된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냐. 어?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요. 정형화되어서 별다른 게 없을 때 통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통솔 범위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통솔이라기보다는 맡겨놔야 돼요. 그냥 거의. 그래서 얘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딱 파악이 되고 공학적 기술 그랬을 때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 기술은 문제 분석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체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제 다양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그 TV 돌리다 보면 그 유퀴즈 프로그램 나오면 잘 보는 편인데 그 유퀴즈에 그 우리 이제 뭐예요 누리호? 예. 나로호에 이어서 누리호를 우리가 쏘아 올렸잖아요. 자체 기술로. 예,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를 성공했는데 그거를 이제 참여했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분이 연구하신 게 공학 쪽이잖아요. 그죠? 공학 기술인데 아니 분석은 다 돼. 근데 과제 다양성이 매우 높다. 그 안에서 여러 또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10년을 넘게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려서 만들어낸 것을 수조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16초 만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 뭐 자동으로 만세가 불러져 나오고 그리고 그 긴장감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발사하기 전에는 각자가 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다 의탁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석 가능성 높지만 과제 다양성이 높아서 그게 좀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공학기술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한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분석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 동의하고 과제 다양성도 그런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크래프트는 좀 익숙한 단어가 됐죠? 맥주 때문에? 그렇지 않아? 맥주, 크래프트 맥주 그래가지고 많이 팔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집에서 담갔다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맥주를. 그게 크래프트잖아. 자기네가 장인이라는 거지. 우리만의 맥주를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게 발전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마트 같은 데 가도 크래프트 맥주들을 상업화 해가지고 이제 팔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크래프트라고 계속 봐야 되나 싶긴 한데, 그잖아요. 막걸리 비슷해진 거지. 막걸리는 동네마다 뭐 양조장마다 따로따로 자기만의 막걸리 만들잖아요. 비슷하게 맥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갖고 뭐 연예인들도 맨날 뭐 그저 자기가 뭐 자기 이름 단 술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크래프트라는 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 뭔가 능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거 뭐 농담이 있었잖아. 농담이 아니고 그게 실제 광고에서 나왔던 멘트예요. 그 신당동이라고 저기 서울 중구 신당동이라고 알아요? 동대문 밑에 거기 가면 떡볶이 타운이 있어. 떡볶이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이제는 한 20년도 넘은 광고 같으니까 거기에서 순창 고추장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갖고 이거 비법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렇게 거기 사장님이 그 할머니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게 히트를 한 거야. 며느리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말인데
그게 장인 기술이에요.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자기네 비법 같은 거를 잘 안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비법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종류를 우리가 크래프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한 것은 사실은 없어.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오히려 테슬라 같은 데는요, 자기네 기술 개발한 다음에 그걸 오픈소스로 다 공개한다라는 거 유명하죠?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오픈소스로 다 알려줘요. 아니, 딴 업체들도 보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괜찮아, 보고 해. 이러는 거야. 왜냐면, 그건 이제 공학기술 쪽이니까, 보고 따라 하려면은, 따라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거 개발할 거다. 연구를 지속해 나갈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니네들 보고 베껴. 이러고 막, 대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좀 망설이는 기업들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그 CEO가 좀 약간 기행을 일삼잖아, 원래. 그러기도 하니까 아주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멋있습니다. 그 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다 오픈해놓고, 그 명분도 좋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친환경 차로 가야 되는데, 우리만의 기술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는 잘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저 우주로 그 달 탐사선 그 띄어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스페이스 A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거를 막 해내잖아. 로켓가, 일단 로켓 그 추진체인데 그거 쌓아 올리면 원래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되돌아오게 만들잖아. 그 민간 기업체가 그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되게 거대 담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분이. 인류를 자기가 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그 테슬라의 기술들도 막 오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쪽은 달라. 장인 기술은요, 그 기술 별거 아니거든. 옛날 그 우화 들어보신 거 있죠? 집신 파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니다. 아버지가 집신을 되게 잘 만들어서, 히트를 친 아버지인데 그 자식들도 집신을 가르쳐 줬더니 나가서 파는데 아버지만큼 못 팔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신 왜 이렇게 잘 팔리냐고, 좀 비법 좀 말해주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털 이러고 죽었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다 만든 다음에 잔털을 깎아줘라. 그게 까끌까끌하니까 잔털을 깎아줘라 그랬다는 거야. 그 차이야, 이게. 여기 기술이. 그래서 못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비법 소스를 오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따라하거든, 그건. 별게 아니라서, 사실은. 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요, 약간 장인 기술은요, 이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분석이 잘 안 되고,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어. 과제 다양성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체로 유기적 구조와 부합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 분석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다 유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비일상 기술은 매우 유기적이고, 공학 기술은 공학이 아니라 장인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은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조직 기술을 과제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설명 옳지 않은 것도 나왔습니다. 일상 기술은 과제 다양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야. 과제 다양성은 낮을수록 쉬운 거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또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표준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매번 반복적인 일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저쪽 분야는 월급 많이 안 줍니다. 저쪽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죠? 왜 월급 많이 안 줘도 되죠?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거라서, 사실은 누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넣기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 구해다가 그냥 매뉴얼 주고 이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한 분야? 이런 쪽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급여 수준도 낮고 그러는 거죠. 저임금 근로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일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그리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 절차 복잡해서 통제, 규격화된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통제 규격화된 조직 구조로 비일상 기술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제를 해가지고 저게 돼? 맡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율적으로요. 그냥 위임해 줘야 돼요. 위임해 놓고 맘대로 이 안에서 놀아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술 분야는 어디에 들어갈까? 예술 분야, 창작의 영역 이런 거요. 창작의 영역은 어디로 들어가? 분석 가능성 같은 게 낮고 과제 다양성 높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완전 여기 들어맞진 않겠지만 여기서 가장 유사한 걸 찾으려면 저는 비일상 기술을 고를 것 같은데요. 비일상 기술? 그렇지 않고 왜 그런 거 있어? 트로트 음악을 왜 그 고평가해주지 않냐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듣기에는 좋죠. 신나고. 그런데도 왜 높은 평가를 예술적으로는 안 해주냐면 그거는요 루틴화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쓰는 음계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공식이 있어. 그걸 따라가는 거야. 비슷한 게 댄스 뮤직이에요. 댄스 뮤직 같은 게 또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과욕을 부리면 너무 베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죠? 응? 근데 클래식 같은 건 오래됐는데 근데 왜 높게 평가하냐? 되게 긴 음악인데 그 고유의 어떤 독창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그 하나의 오케스트라 한 곡을 들으면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잖아. 되게 변하잖아요. 막 느려졌다가 굉장히 막 웅장해졌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서 그거는 연주를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작곡했지 이렇게 되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흉내내고 그걸 재해석하는데 재해석만 좀 잘해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클래식이 더 따분한데 더 별론데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평가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런 거 비일상 기술 같은 거 저런 것들은요 맡겨놔야지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장인 기술은요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이제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인 기술이 대체로 유기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해놨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비교적 그런 겁니다. 비교적. 사실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기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만의 노하우, 오래된 축적 속에서 요게 고객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자기가 캐치해낸 거지. 그죠?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학기술은 과제 다양성이 높지만 분석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탐색 과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탐색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게 기계적 구조를 말하는 거죠. 대체로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습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공학은요 보통 학벌이 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기술 영역은.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분석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놨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배치되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1번 문제가 봅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 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유기적 구조가 되면 넓은 직무 범위 맞는 얘기가 될까요? 아닐까요? 일단 맞는 얘기겠죠. 뭐랑 비교하면 되니까? 기계적 구조랑 비교하면 되니까. 기계적 구조는요 엄청 분업화되어 있다니까요. 하는 일이 굉장히 디테일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기적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직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분명한 책임 관계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책임 관계는 이것은 어디에서요? 분명한 책임 관계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얘는 기계적 구조에서 분업화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면 책임 관계를 찾아내기도 매우 용이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몰 인간적 대면 관계도 기계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몰 인간적. 각자의 영역이 다 쪼개져 있어.
다 쪼개져 있어. 아, 그 얘기 한번 해볼까? 모던 타임즈 영화는 보셨어요? 모던 타임즈?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봐. 어? 쉬는 시간 같은 때. 그런 때 한 번씩 조금씩 봐봐요. 그 어디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모던 타임즈? 찾아보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그냥 안 떠 있나? 거기 떠 있어도 불법인가? 모르겠어요. 풀리지 않았을까 이제? 되게 오래돼서. 그 모던 타임즈 같은 거 보면은요, 그게 코믹하게 그렸지만은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코미디지. 사회를 비판하는. 결국에는 자본가들에 의해 가지고 빨갱이로 내몰리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찰리 채플린. 예, 그랬던 사람인데 사회 비판적인 거를 담아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냥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예요. 길게 연결된 기술인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지 이거? 조이는 거? 벤치 말고 뭐라 그러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걸로 들고서 나사를 계속 조여. 이런 계속 조이는데 자꾸 와서 파리가 붙어 여기에. 파리가 붙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파리가 막 안 날아가고 계속 붙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파리를 쫓는데 파리가 날아가서 옆 사람의 궁뎅이에 붙은 거야. 옆 사람 등치가 되게 커. 근데 그 사람 엉덩이를 팍 차.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 밀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막 화나서 이러다가 자기 거 밀리니까 막 뛰어가서 다시 조이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인간적인 면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 그게 비인간화예요. 사람이 계속 요거 속도에 맞춰서 그걸 쪼이고 있어야 돼. 옆 사람하고요 싸울 시간도 없어. 싸울 시간도 없다고. 그리고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요, 그 찰리 채플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길거리 가다가요 어떤 부인이 지나가는데 원피스를 입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큰 단추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막 쪼이려고 해. 그러다가 얻어맞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응? 그 코미디처럼 그렸지만은 이 코미디가 아닌 거야. 이런 수준 높은 코미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응? 요즘에 개콘이 부활했다 그래서 개콘 초기 때부터 제가 열성 팬으로서 다시 한번 봤다가 너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 그 몇 년 사이에 좀 발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후진 개그를 많이 시도하더라고. 그리고 사회 풍자를 하기가 좀 힘든가 봐,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에 사회 풍자 잘할 때 재밌었거든요. 우리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막 개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그렇게 잘 못하나 봐요. 아무튼 간에, 뭐, 그만, 그래, 저래 해가지고, 일단, 해서, 요거 이제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 몰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인간적이다? 몰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가, 요게 기계적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 유기적 구조에서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전체 공정 과정에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인간적인 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동의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하는 분야가 기계적 구조면은 기계적 구조에도 공학 기술이 좀 다르지만 이쪽 진짜 일상 기술 쪽에 있으면은 일이 뭐가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은 그냥 힘든 거야. 고통스럽기만 하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 분야 쪽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기적이라든가 아니면 공학기술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일할 때 태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왜 저렇게 불평들을 많이 할까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계속 고민해 보는데 모르겠어. 그것도 일하기 나름일 것 같아. 답답한 면이 있겠지. 근데 어느 회사나 다 답답한 건 있다 그랬잖아요. 윗사람이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럴 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시키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서 윗사람하고 좀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지 뭘. 안 그래? 어디 회사 가면 말단 때부터 뭐 내 마음대로 하게끔 뭐 놔두는 데가 어딨어. 그런 데가. 그러려면은 저거 해야지. 뭐 해야 돼? 창작자를 하든가 프리랜서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한번 개척해 보세요. 개척해 보세요. 요즘에는 공무원 조직이 계속 공격받고 있어가지고 여기 꼰대 문화가 있어서 젊은이들 금방 그만둔다 이런 거 내부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돼 있을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런 빈틈을 밀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좀만 뭐 하면 프레임을 씌워버려. 혹시 꼰대? 이렇게. 프레임 씌우면 꼼짝 못한다니까. 그래서 성공했잖아. 집안 어른들한테는 입 다물게 만들었잖아. 요즘에 결혼 안 하냐? 이런 말 아무도 못 하잖아. 그 프레임 싸움에서 이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아씨,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봉쇄시켰죠? 그렇게 좀 풀어나가야 돼. 공무원은요, 아주 몰인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순환보직하잖아. 그때 되면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짜증날 수도 있어, X인간적인 사람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기 발전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원화된 의사소통 채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유기적 구조가 맞네. 의사소통 채널이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높은 공식화 수준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높은 공식화 수준. 공식화 수준이 높다, 이거는요. 공식성이 높은 건 뭐라 그랬어? 이거는 기계적 구조라고 했잖아요. 기계적 구조.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공식화 수준은 안 어울리는 것이죠? 낮은 공식화 수준이겠지? 자, 그리고 모호한 책임관계. 그렇습니다. 책임관계는요, 팀 단위로 책임을 져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팀이 모였다는 얘기는요, 전체 과정을요, 다 같이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무는 좀 쪼개주겠지.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할까? 그럴 때 아이디어는 다 같이 내고, 그러면 이쪽 일은 당신이 맡고 저거는 당신이 하고 이렇게 나누긴 해. 업무 분장을 하겠지. 업무 분장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그 고려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다른 사람은 대체가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팀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팀워크. 그러지 않습니까? 팀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팀워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면은 서로 이게 합이 맞는 거지. 합이 맞다 보면은 누구 하나가 그만뒀을 때 그 빈틈을 다른 사람으로 메우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겠네. 네,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조직 구조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에 높은 공식화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계적 구조니까 높은 이제 공식화 구조 맞는 얘기고요. 조직 구조 형태를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고,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환경에서는 동태적인 환경일 때 유기적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조직 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왜 없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조직의 구조까지 싹 다 봤고, 관료제, 탈관료제 가야 되나? 몇 번 가는 거지? 42번까지 했구나. 쏘리. 그러면은 어디야? 요거구나. 조직의 구조구나. 근데 요거는요, 테마 이름이 조직의 구조인데, 정확하게는 조직의 내부 구조예요. 내부 구조. 조직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앞에서 자꾸 조직의 구조 그랬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겉으로 봤을 때 유기적 구조냐, 기계적 구조냐,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나눠본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그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직의 내부 구조로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고까지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